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권연구원 권호민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주제는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한 해도 1월을 지내보면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미 3자의 1월을 돌아봅시다. 먼저 국내 상황입니다. 2023년 시작부터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보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대응을 두고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정부 여당은 엉뚱하게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1월 6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소홀한 것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 여당을 두고 보수 세력 내에서도 그럴 거면 뭐하러 집권했냐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색깔론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항적도를 토대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갔다고 주장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원식 국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둘 때가 됐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진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며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올 겨울 서민들의 최대 화두가 된 난방비를 둘러싸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역시나 난방비도 전 정부 탓이라고 둘러댔고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은 여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등 여러 혐의를 들어 이 대표를 소환하고 2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맹비난했으며 급기야 2월 4일 6년 만에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으며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야 대치는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한국 정치는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장기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던 국힘당이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제2대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개입으로 국힘당 내부는 풍비박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에게 사사건건 대들었던 이준석 전 당대표를 쫓아내면서 당을 장악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측근 검찰들을 수도권에 출마시켜주기 위해 공천권을 틀어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2인자를 키우는 건 불안하다는 독재자 특유의 상황으로 인해 한동훈, 장제원, 권성동 등 이른바 윤핵관을 당대표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와 지지율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김기현을 윤심 후보로 내세우다 보니 각종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선 규칙을 바꿔 유승민을 주저앉히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쟁자인 안철수를 주저앉히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 급조된 친윤 세력과 여러 갈래의 비윤, 반윤 세력의 대립 등으로 국힘당 내부는 콩가루 상태입니다. 당내 분열과 혼란은 제1야당인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공격에 불이 붙으면서 당내에서는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과 이른바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친명 세력은 이 대표의 혐의는 무죄이며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으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명 세력은 이 대표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까지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면 선거에 불리하므로 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친명과 비명의 대립은 김건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장외투쟁 등 여러 현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민주당의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적폐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대, 적당히 개혁하는 신용을 하면서
편하게 표를 얻으려는 권력욕에 빠진 자들과의 대립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한결같았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치고 뒤에서는 적폐 세력과 타협하며 개혁 과제를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지지부진한데도 제1야당의 지지율 역시 여당과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 이런 갈등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1월부터 암울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끈다고 하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1월보다 무려 44.5% 급감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월 이후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무역 적자도 12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입니다. 또 무역 적자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11개월째 이어지며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도 심각합니다. 11개월 이상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26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1월 31일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9%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전망치도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중국 전망치가 4.4%에서 5.2%로 크게 올라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전망치 상승이 주요국 전망치도 모두 끌어올렸는데 한국만 거꾸로 내려간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그만큼 악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직격탄은 언제나 그렇듯 서민과 저소득층에 집중됩니다. 원래는 이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곳간 채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9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9.3%나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요금, 대학 등록금 인상이 줄줄이 준비 중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가계빚 이자도 크게 올랐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윤석열 정권은 부랴부랴 취약계층 100만 가구에 3천억 원어치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내년 가스요금 결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안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을 4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3천억 원을 더 걷어야 하니 내년 가스요금도 폭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가스요금만 해도 가정용 가스요금은 올려놓고 산업용 도매요금은 내렸습니다. 상위 0.01%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도 낮췄습니다. 대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대기업이 조 단위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도 확대해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습니다. 또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청년 지원 같은 복지 예산을 삭감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입니다. 1월 10일 조선일보는 뜬금없이 김승겸 합참의장이 1992년 무장공비 3명을 사살해 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띄워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 합참의장 본인도 1월 19일에는 해외 파병 부대장과 화상 통화를 하고 22일에는 설을 맞아 현장 부대 지휘관들과 통화를 했다며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사태로 망신당한 것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부 내에서 김 합참의장의 자기 홍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줄 서서 승진한 군 지휘부를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사기와 단합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뉴스토마토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1일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라며 남 전 총장이 3월경 천공과 김용현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설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사나흘 뒤에 남 전 총장에게 전화해 그날 했던 말이 사실인지 재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부 전 대변인은 육군본부 관계자를 통해 천공과 김용현 경호처장 외 윤핵관 중 한 의원도 같이 왔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의 발언 내용은 이후 발간된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의 의혹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당시 남 전 총장은 부 전 대변인이 화장실에 가자 뒷조차와 귓속말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 전 대변인이 긴 수염에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는 천공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하자 남 전 총장은 무슨 의도로 내게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라며 확신했습니다. 저서를 보면 부 전 대변인은 육군 참모총장이 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생각해보니 언론에 알려달라는 메시지로 읽혔다라고 생각하고 남 전 총장에게 전화해 언론에 알려야 하냐라고 물으니 총장은 자기는 괜찮지만 현역인 부사관이 걱정된다라며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황을 보면 남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며 하루아침에 국방부와 합참을 쫓아내고 그 과정에 천공이 직접 돌아다니며 관저 이전에 개입한 걸 두고 분개한 듯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해 언론에 흘려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도 다칠 것 같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이기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을 계기로 지난 4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분향소는 녹사평역에 있었습니다.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는 극우 유튜버가 매일 방송을 하며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하루 종일 폐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를 지켜주었고 국무총리도 와서 응원을 하고 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 정권과 극우 단체들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폐륜 막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장면은 시민 분향소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앞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극우 단체와 극우 목사들이 값비싼 앰프를 이용해 하루 종일 욕설을 퍼붓고 악마의 외침을 쏟아냅니다. 원래 표현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권력과 결탁한 극우 세력이 혐오 표현을 하는 자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023년 한국 사회는 예의도, 도덕도, 인륜도 사라진 인간 생지옥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대혼란과 위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을 돌보지 않으며 국민은 각자 도생의 지옥에 버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계는 현재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8월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기밀문서를 무려 11상자, 700쪽 분량이나 발견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트럼프 측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18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중간선거를 6일 앞둔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바이든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통령 시절 입수한 기밀문서를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것입니다. 바이든 측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기고 연방수사국에도 보고했지만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어 11월 20일 바이든 변호사들이 델라웨어주 바이든 사저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해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역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9일 바이든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바이든은 문서 발견 소식에 나도 놀랬다라며 발뺌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공화당은 공수를 교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공화당을 맹공격하던 민주당은 역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당장 특검을 주장했고 법무부는 12일 로버트 허 메릴랜드 주연방검찰청 전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12.14일에 바이든 사저에서 기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1월 20일 연방수사국은 바이든 사저를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기밀 문서 6개를 또 찾아냈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바이든은 취재진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10여 건의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펜스 측은 곧바로 문서를 연방수사국에 반납했으며 1월 24일에 이 기사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반격의 기회를 잡고 기밀 문서 유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은 2월 1일에도 바이든의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밀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수색이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특검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나 전직 대통령, 부통령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라 미국 정계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도 혼란스럽습니다. 미 하원은 남북전쟁 후 가장 긴 과정을 거쳐 1월 7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원래 미 하원은 2년마다 의장을 선출하는데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투표 방식은 각 의원이 기명으로 의장이 되기를 원하는 의원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특이하게도 지목 대상은 의장 후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합니다.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로 굳어진 후에는 보통 한 번의 투표로 다수당 원내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올해 연방 하원은 공화당 의원 222명, 민주당 의원 2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내세운 의장 후보인 메카시 전 원내대표가 선출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카시가 과반 득표를 못해 무려 15차례나 투표를 반복했습니다. 공화당 내 반란표가 많게는 21표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 2번 이상 투표를 거친 경우는 1923년 이후 100년 만입니다. 공화당의 반란표는 공화당 내 극우 조직인 프리덤 코커스가 주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원래 프리덤 코커스가 친트럼프 강경파로 출발했는데 정작 트럼프가 지지하는 메카시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직접 전화해 메카시 지지를 호소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이 메카시 지지를 거부한 이유는 메카시가 민주당에 타협적이라는 것입니다. 극우 정치인 트럼프를 지지해 모인 집단이 어느덧 트럼프보다 더 극우 강경 성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 세력의 부상은 미국 정치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미국 경제 상황입니다. 1월 미국 고용 보고서는 예상을 뛰어넘어 6개월 만에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5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 상태가 강하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가의 반응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미 연준은 물가 상승을 잡는 게 급선무라서 이를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서 고용 속도가 느려지고 실업자가 늘어나 물가 상승이 멈춘다는 게 미 연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렸음에도 실업자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미 연준은 실업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때까지 금리를 더 높이기로 했으며 2월 기준금리도 0.25%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고용이 늘어난 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며 실업자가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묘한 구조입니다. 아무튼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미국 경제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현실은 또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거대 정보기술 기업, 이른바 빅테크에 감원 바람이 불었습니다. 1월 한 달간 4,700개의 전문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또 아마존 1만 8천 명, 구글 1만 2천 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1만 명, 세일즈포스 7천 명, 델 6,650명, 줌 1,300명, 이베이 500명 등 여러 기업이 감원을 예고했습니다. 15년간 계속해온 사업 확장을 멈추고 긴축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보기술 대기업의 감원 규모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대기업의 대량 해고 속에서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과 단기 알바가 채우는 것입니다.
미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71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1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을 확률이 61%에 이르며 응답자의 75%는 경기 연착륙이 힘들다고 봤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의 자문을 받는 유니버스 인베스트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스피츠나겔은 투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백한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1920년대 후반보다 경기 충격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사회를 살펴봅시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는 무려 5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160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1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기록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총기 사건을 살펴봅시다. 1월 6일 버지니아 항구 도시 뉴포트 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권총으로 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또 21일 LA 인근 몬테레이 파크의 춤 교습소에서 70대 노인이 총을 난사해 무려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 하프문베이 외곽 농장에서도 7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3일에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이 상원 의원에게 총기를 휘두르며 보복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주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공화당 후보 솔로몬 페냐가 앙심을 품고 4명의 킬러를 고용해 선거관리인과 민주당 정치인의 집에 총격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린다 로페즈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자택을 습격할 때는 자신도 자동소총을 들고 합류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정치인도 총기 사건 범인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은 이미 내전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정치 상황입니다. 북한은 1월 1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 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연일 관련 해설 기사를 내보내며 전체 국민이 전원회의 결과를 잘 알도록 했습니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지역위원회들이 각급 당 조직을 동원해 전체 일꾼, 당원, 근로자를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의 경우 도당위원회가 1월 2일 화상회의를 열어 도당 일꾼, 행정일꾼, 시군당 부장 이상 일꾼에게 전원회의 교양을 하였으며 정치사업 자료를 제작해 각급 당 조직에 배포했습니다. 지역별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특히 평양시 골기대회는 5월 1일 경기장에서 10만여 명의 당원, 근로자, 청년, 학생이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10일에서 13일 기간에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려 전원회의 결정관철 대책을 토의하고 과제들을 결정했습니다. 17일에서 18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열려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을 확정해 전원회의 결정을 국가 차원에서 이행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나 진통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법정 처리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넘기면서 여야 대치 끝에 겨우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한국이나 야당이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반대해 파산 위기에 빠진 미국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처럼 1월 한 달 동안 북한은 올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데 당, 정부, 국민이 모두 동의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 상황입니다. 북한은 1월 17일에서 1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의 예산은 올해 0.05%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45%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15.9%는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분야는 농업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에 따른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4.7%나 올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 1.3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7%인데 이 정도면 중국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셈입니다. 북한 언론 보도를 보면 새해 첫 한 달 동안 여러 부문의 산업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조중동 보도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 경제의 실제 현황은 현재 우리로서 확인할 수 없으며 북한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사회를 살펴봅시다. 북한 노동신문은 1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일꾼들에게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이 국풍으로 되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체 국민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자는 내용을 자주 보도했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기간에 주민들이 서로 의약품과 생필품을 나누었던 사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해 진출한 사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도와준 사례, 자신이 없는 노인을 친부모처럼 모신 사례 등을 북한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회 면모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재개해야 하며 북한 소식도 변조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가 북한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하여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통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방송을 소개하던 통일TV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방송 송출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1월을 돌아보면 정치사회적 혼란이나 갈등, 경제적 비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